안녕하십니까. 타스건축사 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를 통한 건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6강으로서 지난 3강 때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4강과 5강을 대지 구입과 지구단위 짐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 6강으로서 건축 설계 중 기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설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시설계라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자료 수집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초기에 작성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라고 하였고, 이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강의할 기본 설계는 기본 계획을 통해서 기본 계획 자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본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면으로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자, 이건 어느 상가주택의 설계 사례인데, 이 위의 과정이 기본 계획 과정이고 이 아래 과정이 기본 설계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위 과정을 보면 건축주로부터 요구받은 그런 사항들과 대지를 분석해서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안, 이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기본 설계 과정은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건축주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최적의 안을 마지막까지 확정된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건축 기본 설계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도면과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이 상가주택인 경우에 어떤 이 단지 내 자기 혼자만 짓는 게 아니라 이 단지 내 수많은 상가주택이 건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이 필요하고 객관성도 필요하겠다. 특히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특히 건축주의 특성, 또 건축 수준들을 잘 정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설계 과정에서 결정돼야 할 것들은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 주요 자재, 그러니까 내외장 마감재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이런 기타 사항들이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이 시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 과정에서 이러한 안들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시설계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설계 과정은 정말 기본 계획에서는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과 설계자가 자료 수집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만들어지는 초기 아니지만, 이런 초기 안이 되겠지만,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 계획을 받아본 건축주가 자기의 생각과 가족들의 또 특성, 이런 걸 생각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치와 평면, 입면, 건물의 모양, 각종 여러 가지 단면이라든지 이런 자재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시간과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특별하게 설계 과정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심한 경우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러한 건물 같으면 저희가 고덕에서 설계한 사례인데,
이 기본 계획에서부터 출발해서 기본 설계까지 하는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무려 20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한 사례도 있는데, 물론 뭐 이런 과정이 여러 가지 많은 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그런 안들을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시간과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저희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어떤 그분과 저희만의 그 멤버는 3명입니다. 그쪽 건축주 부부하고 저희 설계자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많은 대화를 진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카페를 활용한다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업무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 자료의 보관과 검색 전달이 용이하다는 것, 또 대화가 아니라 공문이라든지 문자로 남겨져서 책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카페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모든 건축의 스토리가 자동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특히 쉽고 빠른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카페는 대단히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효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충분한 시간과 대화가 이러한 많은 그런 설계 과정을 거치려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떤 A 안을 제출했을 때 건축주가 이 안을 보고 뭐 예를 들어 1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기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대체 내 땅에서 어떻게 건축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러한 평면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최종적인 안을 확정했지만, 그때그때마다 A안, B안, C안에 따른 각각의 건물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건물의 형태를 보면 건축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이 평면과 건물의 외관을 보면서 건축주는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면 또 설계자는 또 B안을, 또 그놈을 반영한 B안을 또 만들게 되는 거고, 다음 또 C안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설계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이제 기본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차별성, 경쟁력 뭐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차별화하는 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본다 한다면, 이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 내 수많은 상가주택이 건축되기 때문에 정말 다른 건물들과의 경쟁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향후에 건물의 가치 향상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임대성도 있어야 되겠고, 주택은 또 거주성도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 지역의 상가주택이 이렇게 수많은 것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세대, 주인세대가 각각이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주택에 비해서. 물론 뭐 다른 건물과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잘 된다 한다면 바로 그것이 경쟁력이 있는 거고 또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또 상가에 있어서, 특히 상가주택은 상가가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가 차별화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겠느냐. 물론 뭐 여기에서 이제 배치도에서 따로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공간의 다양성이라든지 객관성, 어떠한 업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수용이 가능한 그런 객관성도 있어야 될 것이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한번 제가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예전에도 이 주차 방식과 코어 위치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차를 확보할 것인지, 또 계단실과 그 코어,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이 위치의 Y방향, 중앙 위치의 X방향, 또 이 위치에 놓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이 또 건물의 평면이 달라지고 건물의 외관이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자면 1층 상가의 객관성이나 공간의 다양성이라는 말씀은, 이 상가가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할 때 여기를 뭐 3개로 분리할지, 어떤 하나로 할지 2개로 할지,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은 이게 수십 년간의 이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러한 코어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가가 2개가 분리되겠죠. 그럼 만약에 어떤 업종은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면 아마 이렇게 건물을 설계하게 되면은, 그런데 아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공간의 다양성과 객관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건물의 층고 또한 또 중요한 것이죠. 특히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층 층고를 이 지역은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4.5m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 대지는 일적 구원도 받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4.5m로 했습니다만은, 이 층고를 일조 구원을 받는 대지 같으면 4.5m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상가에 있어서 어떤 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임대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가 차별화 방안에 있어서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주택에 있어서도 차별화 방안은 단독주택에 있어서 특성이라든지 특성을 살리고, 아파트와는 다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드릴 것입니다. 또 2, 3층 임대주택도 아마 임대성이 정말 이 지역에 수많은 그 상가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임대성 면에 있어서도 좀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해서 그래서 차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주택의 특성을 특히 주인 세대 같은 경우 본다 한다면, 아파트하고 하면 차별화되고, 또는 뭐 다른 집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은 4층과 다락 또는 중정을 활용하고, 어떤 이런 중정이 있으면, 그 중정 앞으로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건축의 건물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생활의 편리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정 또는 4층의 거실을 좀 더 특성화하고 거실의 층고를 좀 높인다든지, 특히 또 옥상 정원, 또 층고도 아파트와 다르게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상가주택에 있어서는 좀 융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수납 공간, 이런 거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최종적인 이 집의 4층에 변도한다면 수납 공간을 다양하게, 주방에 따른 다용도실은 당연하고 바로 옆에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을 확보하고, 또는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다 당연한 거지만, 이게 다양한 수납 공간, 그다음에 다락에서 또 경사지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공간을 활용한 수납 공간,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아마 이런 아파트라든지 또 다른 주택하고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차별화 방안은 배치라든지 평면, 인면, 단면, 내외장 마감재료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배치 계획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배치 계획에 있어서도 어떤 기본적으로는 동선을 분리해주고, 그러니까 상업 공간과 주거 공간, 또 임대 공간과 주인 세대 공간의 동선의 분리, 특히 또 상업성과 거주성, 기능성, 임대성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배치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대지의 이게 지금 지적도이고, 이 대지는 왼쪽에가 녹지 공간이 있고, 이게 큰 도로, 그러니까 이게 큰, 여기에서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지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8m 도로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대로이고, 이게 광장입니다. 이제 보니까 광장. 그러니까 이 대지는 지금 특히 또 이 여기가 이제 대로와 대지 사이에 녹지 공간이 있는데, 이 녹지 공간 사이에 또 1m 50 정도의 폭이 1m 50 정도의 도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는 3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대지인데, 그래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상가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주택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배치, 주차장은 또 어떻게 어디에다 배치하느냐,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기본 계획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상가 같으면 광장에서도 접근하고, 이쪽에 대로의 쪽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고, 또 사실 또 이쪽에서도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준다 한다면 상가로서는 아주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접근성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주도로와 부도로의 관계, 주도로에서는 상가, 부도로에서는 주택 출입구, 뭐 이렇게 또 어프로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대지에서는 당연히 뭐 이쪽에 주차장이 놓여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광장과 이쪽에가 아마 메인 주도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부도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러한 대지에서는요, 또 다른 안을 한번 제가 또 본다 한다면, 이 601 대지도 저희가 한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같으면 이 대지는 지금 북쪽과 서쪽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겁니다. 각각이 8m 도로입니다. 여기도 8m 도로이고 이것도 8m 도로이죠. 그러면 이 대지인 경우에는 어느 도로를 메인 도로로, 주도로로 볼 것이며 어떤 도로를 부도로, 물론 도로라고 하는 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어떤 도로를 주도로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가를 어떻게 접근하고 주택을 어떻게 접근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 같은,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쪽을 메인 도로로 보았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 큰 도로 이렇게 접근하는 데서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기도 하고, 광장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도로보다는 이 도로가 더 메인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상가를 면하게 하는 거를 주안점을 두고 주차장도 배치하고, 또 그래서 주택은 이 부도로인 이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배치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어프로치를 하느냐, 이건 대단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대지 배치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지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상가주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상가주택이 아닌 어떤 대지가 큰 대지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더군다나 그런 것들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대지에 뭐 어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대지축이라든지 도심축, 주변 환경, 도로, 인접 건물과 관계,
이러한 대지 조건을 잘 생각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 집이 되는 건데, 이 대지의 어떤 대지축, 도심축, 이 단지축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방위, 그 인접 건물과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건물에 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주차라든지 조경, 동선, 보행자 동선과 차량의 동선, 임대주택과 주인세대의 어떤 그런 동선, 특히 소음,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1층 상가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 이런 것에 따른 어떤 그런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향이죠. 남향인지, 개방성, 조망, 또 특히 건물의 정면성, 건물의 외관에 있어서 정면성을 어디다 둘 것인지, 뭐 이런 점들이 배치 계획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 계획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채로 설계를 하긴 했지만, 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녹아나야 되는 것이겠죠. 배치 계획에 있어서 특히 배치 계획은 평면, 단면, 인면 계획보다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뭐 특별히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배치 계획은 대단히 이 건물의 어떤 기능이나 미관, 평면을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 계획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배치 계획에 있어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어떤 차별화 방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이제 평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물론 뭐 평면 계획도 마찬가지로, 배치기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건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상가의 상업성, 주택의 거주성에 따라서 기능과 어떤 임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평면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한 공간 내에서 어떤 그룹핑도 중요한 일이죠. 상업 공간과 거주 공간, 또 임대 공간과 주인 공간의 어떤 그룹핑을 한다든지, 어떤 조닝, 구역화하는 것,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그러니까 거실 주방, 거실 주방과 방과 어떤 그런, 거실 주방은 공공공간, 퍼블릭한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안방이나 자녀방 이런 것들은 좀 프라이베이트한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아마 이 평면을 가지고 4층 평면입니다만, 이거 지금 이 설계 최종안에 대한 최종안이 4층이 요건데, 요거를 지금 저희가 그 아이소메트릭으로 해서 보기 쉽게 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지금 이 주택인 경우에 4층인 경우에 이게 현관인데 계단실을 들어오고, 이게 엘리베이터실이죠. 이게 엘리베이터실이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현관이 되고, 현관에 들어오면 이게 이쪽에 거실과 주방, 식당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 이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죠. 이게 중정.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중정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가 이제 안방이고, 이게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게 자녀방, 그 다음에 이게 거실과 주방이죠. 그러니까 이 거실과 주방, 식당의 어떤 퍼블릭한 스페이스와 이쪽 공간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혼재하지 않도록, 이건 예비실인데 이렇게 지금 분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조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특히 이거는 생활의 편리성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냉난방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냉난방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주간에만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은 야간에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여기만 냉난방을 하고 밤에는 여기만 냉난방을 하면 되는 일이겠죠. 그럼 비용도 절감이 되고 편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데 주택은 주로 보면 1층에 거실, 주방, 식당을 배치하고 2층에 안방과 자녀방을 두어서 1층은 공공적인 공간, 2층은 사적인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주택 설계의 주안점인데 이것도 주택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1층은 난방을 겨울철에 1층만 난방하고 2층은 난방하지 않습니다. 밤에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조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또 평면 계획에 있어서 가급적인 남향을 배치한다든지 개방성을 갖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환경이죠. 어떤 소음, 냄새, 1층 상가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환기, 주방, 화장실 등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급적인 주방은 좀 외기에 면하도록 해줘야 되고 화장실도 외기에 면하도록 해줘야 되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계획하는데 평면 계획하는데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차별화 어떤 주택의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락이나 중정, 옥상 정원 그러니까 이런 주택에서 보면 아마 이러한 중정이 있고 이 다락에서 올라가면 다락에 또 이제 이런 평면이 주어지게 되는데 다락이 올라오면 이게 이제 가족실이 있고 양쪽에 다락 공간이 있고 이쪽 끝에는 이게 수납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거실이 오픈되는 건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가면 또 이제 옥상 정원이 있고 뭐 이러한 저 평면은 아니다. 자, 이러한 평면은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주택의 특성을 살린 그런 평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뭐하러 이 중정 공간을 두어서 이게 공간을 낭비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건축은 주관적이고 자기의 가족 구성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4층 이러한 주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층과 다락에 자기 거주하고 2, 3층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1층은 상가는 임대하는 거죠. 그러면 4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은 물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객관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지금 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이 건물을 매입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가족이 4인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주로 보면 부부와 자녀 둘 그런 가족 구성원인 사람들에 있어서 4층에
방이 두 개 있고 다락에 또 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저방이 두 개 있고 안방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런 공간까지도 방으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뭐 4층에 어떻게 가변적으로 만들어서 원룸을 하나를 임대를 주고 불법이죠. 그런 점은 여기서 또 그런까지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사실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뭐 그런 평면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만한 공사비가 또 투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4층에 원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원룸을 도대체 몇 년 동안 그 임대를 줘서 나오는 임대료가 그 공사비가 될까요? 아마 이 면적이 거의 대부분 거의 한 10여 평 되는데, 그럼 공사비로 따진다면 거의 한 4, 5천만 원 이상 상회하는 겁니다. 그 원룸 한 달 월세가 글쎄요 뭐 얼마가 들죠. 그걸 글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정을 두는 거는 어떤 주택으로서 다양성과 차별을 둘 수 있는 방법이고, 건물의 외관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하여튼 불법이라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른 방향과 같습니다만은 어떤 주택의 특성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계획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면 및 단면 계획,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 인면은 건물의 향후 가치 상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면이 중요하죠. 당연히 평면은 사실 보면 이제 건물의 그 세 가지 요소, 구조와 기능과 미 중에서 평면은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생활의 편리함. 이것도 보기 좋은 도면으로 한번 볼까요? 그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층 평면이 어디 있습니까? 2층 2층 평면, 3층 평면인데. 자, 이게 3층 평면입니다. 이 계단실이고 이 엘리베이터실에서 올라와서 이쪽에 한 세대, 이쪽에 한 세대, 3룸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이게 거실, 주방, 식당, 이게 방 하나 있고 방, 화장실, 방, 또 이렇게 이게 3룸이고 이쪽에 3룸이죠. 제 예전 시간에 그 인접 건물과의 관계 때문에 이 평면, 이쪽 세대의 평면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세대를 왜 평면이 동일한 평면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평면 계획에서 설계자들은 가급적이면 중앙에 거실이 있고 그 주변에 방을 배치하는 것이 어떤 복도 이런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평면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쪽 세대는 가운데 거실을 두지 못하고 거실과 주방, 식당을 이쪽에 배치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건데, 그건 바로 이쪽 대지가 바로 인접해서 이 대지는 이쪽이가 광장이기 때문에 남향을 하고 있고 남향이기 때문에 거실도 이쪽을 배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쪽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쪽에 인접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어찌됐든 간에 평면은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비해서 이 외관은, 인면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말았네요. 이제 보니까 이 평면은 말이죠, 사실 살다 보면 사실 이 평면에 젖어들어서 나중에는 어떤지를 비교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내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건물을 판다 했을 때, 물론
실내 들어와서 건물 구조도 다 보고 건물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선은 건물의 외관이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면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비록 기능적인 건 아니지만 건물의 향후 가치 상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정말 어떤 일반적인 이런 주택보다는 좀,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사비를 많이 들여라, 좋은 재료를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재료, 같은 공사비를 들이면서도 좀 더 건물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인면 계획을 해봐야 되겠다. 단면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가의 개방성, 거주성 이런 것에 따라서 기능과 임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층고와 천정고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 하는데, 자, 이 건물은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층고에서 좀 자유로워서 1층은 4.5m로 하고 2, 3층, 4층까지 전부 다 3m로 했습니다. 그 층고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층고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 바닥 슬라브에서 상부층 바닥 슬라브까지 높이가 층고인 거고, 천정고는 그야말로 실내에서 천정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정고는 3m인데 층고는 3m인데 천정고는 줄어들죠. 아무래도 이 슬라브 두께도 있고 천정 속에 천정이 만들어지는 공간, 1층에서 온돌이 만들어지는 그 높이를 재하다 보면 층고는 3m이지만 천정고는 2m 40 내지 2m 50 정도,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 일조권을 받는 대지 같으면 층고를 2, 3층 층고를 3m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뭐 미니멈 2.7m 또는 2.8m 정도 하죠. 그러다 보면 천정고는 뭐 2m, 심하면 10, 2m 20 정도, 이렇게 낮아져서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층고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4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물론 층고가 높다고 해서 천정고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층고가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천정고가 높다는 얘기는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3m 정도의 층고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특히 1층에서도 마찬가지죠. 1층에는 뭐 상업성 때문에 층고를 높이고자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1층에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뭐 이 오픈된 천정을 설치하지 않죠. 소위 말하는 누드 천정이라 해서 천정을 반자라고 하는데, 반자를 하지 않고 그냥 오픈시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특히 중요한 경우는 이 보입니다. 보. 아무리 층고를 높여도 이 보 높이가 깊어지면 이 천정고는 낮아지는 거죠. 아무리 오픈된 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종종 보면 건축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뭐 평면이 확정이 되면 이제 구조 설계를 하는 겁니다. 구조 설계에 의해서 뭐 기둥 크기가 결정이 되고 보 크기가 결정이 되고 철근 배근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상가주택은 구조적으로는 모순입니다. 사실
1층은 오픈된 공간이죠. 기둥이 없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2, 3, 4층은 칸막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1층 구조는 라멘 구조라 얘기합니다. 그냥 기둥과 보로 연결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2, 3층은 벽식 구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벽들이 내력벽으로 돼서 이것이 이제 힘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2, 3, 4층의 하중이 이 슬라브에 전달이 되고 이 슬라브의 하중이 1층의 보로 전달이 되고 이 보의 하중이 기둥에 전달이 되고 기둥의 하중이 기초로 전달되는 그런 것이 이제 구조의 시스템에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반 빌딩들은 이렇게 주택처럼 칸막이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죠. 1층과 같이 기둥으로 뭐 10층짜리 건물도 기둥으로만 돼 있고 실내는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상가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즉 1층에 이 보나 슬라브 기둥이 상부층의 모든 하중을 전달받아서 특히 이 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설계자나 구조 설계자들은 그저 그대로 설계하기로 말하면 이 보높이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1층 보높이가 심한 경우 1m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 하중들을 전부 전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층고를 높인다 하더라도 보높이가 길어지면 천정고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단면 계획에 있어서 층고와 천정고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 일조권이 받아지는 그런 대지라 한다면, 사실 지금 이 주택에서는 일조권을 받지 않는데 일조권을 받는 대지는 거의 대부분의 대지가 일조권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게 고덕지구의 어떤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인데, 지금 이 전체에서 일조권을 받지 않는 대지들은 고덕은 남쪽으로 받습니다. 이쪽에 이 대로에 접해 있는 대지들, 이 대로에 접해 있는 대지들을 제외한, 또 이쪽에 남쪽으로 면해 있는 대지를 제외한 이 안쪽에 있는 대지들은 거의 대부분 일조권을 다 받습니다. 그 일조권을 받다 보면은 층고 1층 상가 층고를 높이 할 수가 없죠. 임대세대 층고도 그렇고. 물론 제가 일조권에 대해서 따로 이제 다음 강좌를 다음에 할 때 층고도 같이 설명드리겠는데, 일조권을 받는다고 해서 일정 상가를 높이 못하고 뭐 임대세대를 뭐 층고를 높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한계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거주성과 임대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주택의 특성과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아파트라든지 또 이런 일반 다른 별 뜻 없이 설계한 상가주택과 다르게 어떤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복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평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실내의 층고, 이게 거실의 이 상부가 높이 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거실 부분이고 주방 부분이고, 이쪽이 좀 거실 상부가 좀 오픈된 높은 부분입니다. 이게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저희가 4층 설계하는데 상당한 주안점을 많이 뒀는데, 이 현관에서 막 들어왔을 때의 건물이 받는 인상,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재미가 또 장구출의 특성을 좀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물의 외관도 생각했지만 그런 면에서 가운데 중정을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인 거죠. 현관에서 막 들어왔을 때 바라보이는 이 중정의 모습이 보이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연못을 만들고 물레방아가 있다든지 뭐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이 계단도 사실 뭐 이제 계단 난간도 좀 인테리어적으로 좀 멋스럽게, 이 계단 설계도 좀 저희가 지금 더 고려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기를 뭐 가벼운 오픈된 계단으로도 좀 저 인테리어 설계를 해보려고도 구상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특이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계단 길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이 계단 참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길어져서 가운데 계단 참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계단참을 중간에 만들어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옥상 부분에 이런 또 다락에서 나와서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 뭐 강아지도 키울 수도 있고 상당히 재미있는 주택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집이죠. 이 자녀방에서 바라보는 이 중정의 모습,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특이할 겁니다. 외관에 관한 그림이고, 주방, 이 중정이죠. 중정에서 바라본 이쪽이 현관 부분이 될 것이 계단실이고, 이게 거실이고, 이게 자녀방이 되는 거죠. 자녀방에서 보는 그지 없네. 자, 이런 면에서 어떤 좀 차별화를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설계 과정들은 제가 하나하나 도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고, 이 주택에 있어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 기본 설계 과정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배치도, 평면도, 인면 계획에 있어서 어떤 차별화, 어떤 임대성,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주안점을 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감 재료, 주요 자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이것도 대단히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따로 준비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감재에 대해서는 각 재료의 장단점이라든지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해서 제가 기본 설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시공 과정, 또 설계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의문단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